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고 어떤 곳에 해야 되고 어느 위치에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대본을 보고 읽고 자료를 준비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어떤 도시를 좀 소개할까 하다가 화성시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한 부분도 있고 투자 대상이 화성시가 너무나 이슈가 큰 것들이 많기에 제가 화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화성은 좀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요, 굉장히 좀 중요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는 부분이, 화성에는 인구가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화성은 20년 전에 불과 2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화성이 시로 성격된 지가 2001년이었거든요. 2001년에 시로 성격하면서 20만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20년 만에 85만 명까지 확장된 곳이 바로 화성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구가 느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도가 인구가 줄고 있는데요. 화성에는 조금 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화성시가 20년 만에 20만에서 85만 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지금 85만 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2035년까지 135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화성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네, 그것이 알고 싶네요. 네, 화성은요, 좀 지리적인 위치에 대한 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얘기를 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알면은 알수록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을 보면 과밀 억제구역이라 합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위성도시로 되어 있는 모든 곳이 과밀 억제구역입니다. 과천시, 안양시, 의왕시, 수원시, 성남시 이런 데는요, 전부 다 과밀 억제 구역인데요. 용인 같은 경우는 성장관리 권역과 자연보전 권역으로 두 개가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다 성장관리 권역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요, 앞으로 공장 증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장들까지 성장관리 권역으로 내려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폐수가 나오거나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거나 이런 업체들은 과밀억제구역에서 못합니다. 그래서 다 성장관리 권역으로 내보내는데, 성장관리 권역의 1번지 바로 접경되어 있는 곳이 화성입니다. 수원하고 안산하고 시흥하고 다 거의 접경되어 있는 곳이 바로 화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밀억제구역에 있던 기업들이 화성으로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가 우리나라에서 전국 1위입니다. 네, 2년 연속 전국 1위고요.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도 2년 연속 1위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은이들이 많은 도시가 화성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 정도로 화성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었는데, 제가 지도로 지금 바로 확인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화성에는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냐면, 길만 나 있으면, 물론 산업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산업단지를 벗어난 곳에 기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위성지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는 곳이 다 공장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를 만들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우후죽순으로 그냥 난개발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공장에서는 계획관리 땅들을 공장을 많이 하지요. 자, 보세요. 지도로, 위성지도로 보면 가는 곳곳마다 도로가 나 있는 곳이라면은 다 이렇게, 네, 이렇게 기업들로 다 들어차 있습니다. 어디를 보더라도요. 여기도 보세요.
도로만 나 있으면 이렇게 정말로 이 작은 업체 하나하나만 보더라도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직원들이 건무할 텐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난립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화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밀 억제 구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의 1번지인 바로 화성으로 다 내려왔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화성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고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0만이었던 것이 바로 현재 85만까지 늘어난 현 주소가 바로 이렇게 많은 공장들이 화성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려온 기업들은요, 예전에 이런 기업들이 들어설 때만 해도 평당 20만원, 30만원, 50만원, 60만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다 거의 150, 200원 다 넘었습니다. 계획관리는. 이런 정말로 성장하는 도시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성시에서도 이런 난개발을 막고자 각종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부분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산업단지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요, 화성에 이것 말고도요, 엄청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는요, 무려 1700만 평이 개발이 됩니다. 1700만 평이라면은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평택의 삼성반도체가 세계 최대 삼성반도체 공장이 평택에 세워졌습니다. 그게 120만 평이고요. 용인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으로 또 세워졌습니다. 그게 135만 평입니다.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시는가요? 그렇다면 세종시가 몇만 평이냐면요, 세종시가 정부 청사가 이전한 세종시가 2200만 평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죠. 우리나라 1기 신도시가요, 분당이 600만 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 5개의 1기 신도시가 다 합쳐도 1500여만 평입니다. 그런데 송산 그린시티 이게 1700만 평으로 개발됩니다. 자,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큰 규모로 개발이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송산 그린시티는 언제부터 얼마만큼 지금 개발하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해 하시죠? 자, 제가 지금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어디를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는요, 세솔동으로 중심으로 한 동측지구, 남측지구, 서측지구로 나눕니다. 이 세 개로 나눠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동측지구 같은 경우는 세솔동은요, 약 8,7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그리고 점포용 상가주택 이렇게 나눠지는데, 점포용 상가주택 같으면 99개가 분양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단독주택 필지는 약 90평에서 120평까지 약 800여 개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다 거의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동측지구에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고요.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기가 신세계에서, 신세계 정확하게 프라퍼티에서 127만 평을 사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작년 11월에 MOU를 체결했고 올해 4월 달에 사업계약까지 체결한 상태고요. 이게 언제 공사가 들어가냐면 내년 말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신세계에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 중에 가장 큰 규모 약 4조 5,7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합니다. 이곳에는요, 호텔, 리조트, 24시간 워터파크, 주라지 월드, 이런 놀이시설까지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미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일본의 도쿄 디즈니랜드보다 더 크게 개발되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에버랜드 같은 그런 규모가 아닙니다. 에버랜드야 당일치기로 가서 당일로 끝내고 오는데, 이곳은 2박 3일, 3박 4일 혹은 4박 5일 동안 머무르면서 체류형 관광단지로 만든다는 거죠. 골프도 치고 호텔에도 있고 리조트에서도 놀고 24시간 워터파크에서 즐기고, 그리고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한 주라지 월드까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테마파크로 만드는 국제 테마파크로 만드는 그런 테마파크란 거죠. 그래서 야심차게 정용진 부회장께서도 세상에 없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게 5년 뒤에 공사가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요.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2026년에 1차 개장을 하고 2031년에 그랜드 오픈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쯤 되면 굉장히 큰 사업적인 호재가 이 테마파크 한 가지만 보고서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게 서해안 복선전철입니다. 여기로 빠지는 곳이 서해안 복선전철인데 이 서해안 복선전철이 송산역이 바로 여기에 생깁니다. 이곳에. 이 송산역이 이렇게 빨갛게 돼 있죠. 여기에 섭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해안 복선전철이 송산역, 그 아래는 화성시청역, 그 다음에 향남역, 그리고 그 아래 안중, 인주, 합덕, 홍성으로 빠지는 250km로 달리는 서해안 복선으로 깔리는 전철입니다. 그게 만들어지는데 벌써 공사가 한참 진행돼서 2022년도에 완공됩니다. 현장에 가보면 벌써 송산역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뚝은 이미 다 세워졌고요. 그리고 이 라인을 거쳐서 위로 연결되는데 바로 이 라인이 신안산선으로 연결됩니다. 여의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송산까지 오는데 40분이면 개통되는 그런 신안산선이 바로 2024년에 개통이 된다고 하는 호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 송산 그린시티 남척지구인데요. 이게 정말로 큰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송산 그린시티는 배드타운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족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신도시가 이렇게 크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기업체가 들어와서 고용이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돼서 이 송산에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배드타운을 채워줄 수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바지하는 이 산업단지가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란 곳입니다. 근데 이 크기가 184만 평입니다. 현재 여기에는요, 자율주행 실험도시라고 해가지고요, 현재 자율주행을 레벨 4단계로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개장이 돼갔고요. 이곳에 자동차 안전연구원도 있고요.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도 있고요.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운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이곳에서는 레벨 4 등급으로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되어 있고 주거시설이 되어 있고 터널도 되어 있고 이런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만들어진 자율주행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란 거죠. 그래서 그 아래에 이 산업단지에서는요, 뭐 일반적인 기업들은 못 들어옵니다. 5G와 관련되어 있는 첨단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현대, 기아, 삼성, LG, 그리고 KT, SK텔레콤 같은 그리고 대학교,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한국3M, 국토부 다양한 산학 연구기관까지 총망라한 우수한 기업들이 다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곳이란 거죠. 그래서 이곳에는 그럼 언제부터 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벌써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이곳을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올해 분양을 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내년에 이 산업단지가 분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먼 미래에 있을 5년 뒤, 10년 뒤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요. 이 시간이 조금만 더 늦어지면 이 주변의 집가는 실로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고 그 시대 때 그 인물, 그 나라가 어떠한 판단을 해서 어떠한 실수와 오류를 범해서 현재의 그 나라와 그 인물이 되었을까라는 것들을 조명해서 바라보는데요. 기존에 어떠한 산업단지가 생겨서 그 주변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했는가를 봤다면 지금 현재 송산 그린시티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가 184만 평이 개발이 된다면 이 주변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상상이나 좀 해보셨는가요? 자, 저는 이런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산업단지가 생기면 그 주변에 그 도로 중심으로 지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생겨나고 그 주변에 어떤 지식기반센터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나 도시명생활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각종 근린생활시설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말로 좋은 기회를 저는 놓칠 수가 없기에 제가 화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제가 공부한 것들을 오픈해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토지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리고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해 봐야겠다라는 분들은요, 오늘 귀를 쫑긋 세우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이곳에 와서 돌아다니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제가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도로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지도 중심으로 그리고 도로 중심으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이 송산 그린시티는요, 저는 남측지구를 가장 중심에 세워놓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없으면 송산 그린시티 서측지구도 없다고 저는 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족 기능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산업단지가 없으면 이 서측지구는 배드타운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1700만 평이나 개발하는 이곳에 산업단지가 없고 그리고 인력들이 채워지지 않는 이런 도시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는 우리나라 정말로 180만 평이면요,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산업단지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좀 우리가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산업단지가 생기는데 부동산적인 측면을 보면요, 어디를 투자를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묻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려면요, 도로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도로가 어떤 도로이고 그 도로 중심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빨리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도로 중심으로 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산 그린시티 남측지구를 중심으로 보면요, 이 도로, 지금 현재 바로 붙어 나가는 이 도로가 뭐냐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입니다. 우리 고속도로를 보면요, 이 고속도로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평택에서 보면 서평택에서 위로 빠지는 곳이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곳이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죠. 그래서 화성에 보면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를 끼고서 간다는 사실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동서간 고속도로가 현재 만들어집니다. 네, 여기가 동서간 고속도로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비봉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개통이 됐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이게 8차선으로 개통이 되는데 어디까지 와 있냐면 바로 이까지. 여기 보통 보면 여기 또 고정IC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동서간 고속도로가 이게 8차선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예, 도로는 벌써 다 만들고 개통하진 않은 상태거든요. 자, 그리고 또 어디를 봐야 되냐면 화성에 보면 77번 국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77번 국도가 2018년도인가 이게 개통이 됐어요. 이 위쪽으로 안산 초지동 쪽으로요. 이 도로가 없었을 때는 안산에서 이 제부도로를 가고 이쪽으로 서쪽쪽으로 가려면 이렇게 삥 돌아서 남양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요 77번 국도가 개통이 되면서 시야호를 넘나들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77번 국도가 동측지구를 건너서 국제테마파크를 끼고서 바로 아래 어디로 향하냐면 화성시청을 거쳐서 요 322번 국도를 타고 내려갑니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동서간 고속도로, 그 다음에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77번 국도,
그리고 남측지구를 끼고 있는 322번 이 국도,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도로인데요. 동측에서 오는 모든 도로가요, 지금 현재는 이 동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22번 도로를 끼고서 바로 어디로 내려가냐면, 이게 내려가다가 바로 전곡항, 제부도 이쪽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322번 국도 타고서 대부분 다 와서요, 이렇게 해서 바로 전곡항, 제부도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로를 많이 타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 때 되면 이 도로가 막힙니다. 항상 막히고요. 토요일 같은 때는 점심때부터 막힙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투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 산업단지가 나오면은 이 산업단지 중심으로 어디로 빠져나가는 길목이 있을 겁니다. 그 길목을 찾아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보면 저는 어디를 꼽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공단교차로 사거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도면에 보면 여기 마도 송산 IC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를 타고서 여기서 돌아서 사강으로 빠지기도 하고 마도로 빠지기도 하는데, 여기서 빠지면은 이렇게 우측으로 가게 되면 화성시청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막히게 되면 질러가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를 거쳐서 이렇게 빠져서 원천리 거쳐서 시리 거쳐서 문호리로 빠져서 77번 국도 타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 도로는 여기가 현재 마도교차로거든요. 여기 마도교차로를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마도교차로고요. 이 마도교차로 부근은 4차선입니다. 이 4차선인데 차가 너무나 많이 다니는 그런 4차선이에요. 한번 로드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인데요, 이 도로에 차들이 너무너무 많이 다니는 도로가 이 마도교차로 부근의 도로입니다. 네, 여기가 마도교차로인데 여기서 위쪽으로 가면은 산업단지를 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마도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해솔동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요, 화성시청을 거쳐서 위로 갈 필요 없이 이 도로를 질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에 이 도로는 지금은 2차선인데요. 이 도로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크게 보는 데가 요 도로라고 생각들어요. 찍어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두곡리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공단교차로 사거리입니다. 여기 현재. 그리고 이 도로를 타고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송정리가 나옵니다. 이 송정리를 거쳐서 어디로 빠지냐면은 여기로 빠져서 네, 여기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삼부실 교차로라고 이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현재는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마도 교차로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여기 공단 교차로입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에서 빠져나가는 도로가 이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도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도로. 네, 이렇게. 이 도로가 왜 중요하냐면 교차로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에서 다 빠져나오는 인력이라든지 차량들이 이쪽으로 빠져서 나가게 되겠죠. 뭐 이쪽으로 빠져서 이렇게 마도아시를 타든 이쪽으로 빠져서 위쪽으로 올라가서 77번 국도를 타고서 동서간 진입도로로 들어가든 어쨌든 이쪽을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 뒤쪽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는 완충녹지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길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가 여기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 그리고 자동차 테마파크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고속도로를 넘나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토끼굴에 여기가 11개인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작은 토끼굴들이 고속도로 아래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용포리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에 좀 큰 도로가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작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삼존리에서도 빠져나가고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대부분 우측으로, 그러니까 공단 교차로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좀 반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뭐냐면 유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보지에 지금 산을 까가지고요, 계속 산에 있는 흙들을 파서 이제 공단을 조성하는 이곳으로 산업단지로 계속적으로 흙을 나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예전에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빠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땅이 좀 무를 수 있고 이래서 흙을 채워서 지금 단단하게 기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유보지 같은 경우도 한
35만에서 40만 평 정도 한다고 하네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들이 들어올 자리이지 않는가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수많은 인력들과 회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인력들에 대한 주거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180만 평 가까이가 들어오는 전체적인 공단이 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아파트나 도시명 생활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뭐 하나도 없습니다. 이곳에. 이 마도 쪽에 내려와야지 다가구나 일부 있지 아파트가 주변에 아예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곳에 공동주택이 충분히 마련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도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도 현재는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이 왜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냐고 보면요. 사실은 여기 동척지구하고 테마파크를 끼고서 다 그린벨트입니다. 이곳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문호리, 시리 이 부분은 다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요까지 해가지고서요.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가서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개발 압력은 남측으로 더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두곡리와 송정리 쪽은 계속적으로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왜? 산업단지가 끼어 있고 그리고 산업단지에서 최고로 가까운 지역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것을 공사하려면 정말로 몇 년간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 짓는데 127만 평 짓는데 여기도 엄청난 인력이 들어올 텐데 여기에 공사하시는 분들이 뭐 1년하고 2년하고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인력들이 최소한 잠을 잘 수 있는 시설들은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에서 가까워야 됩니다. 멀리 떨어지면 굉장한 부담감을 안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로 가까운 곳에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들이 제일 먼저 나가고요. 그리고 각종 근린 생활 시설들, 사무실, 식당, 그리고 주변에 물류센터, 그리고 각종 1차, 2차 밴드 업체들이 들어설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바로 옆에 있는 두곡리, 그리고 이런 송정리 쪽이 제일 그래도 토지 투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지가가 빨리 오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라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편집들을 좀 볼게요. 지적 편집들을 보면 초록색이 자연녹지고 여기 농림지역입니다. 계획관리가 드문드문 있고요. 그러니까 요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계획관리가 일부 왼쪽으로 좀 많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우측으로는 다 농림지역입니다. 보전관리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군데군데 계획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단교차로 주변은 거의 농림지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의 삐뚤삐뚤한 농림지역입니다. 다행히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농림지가 아니라 삐뚤삐뚤한 농림지역이라 풀릴 수 있는 용도구역이 상향될 수 있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해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획관리가 이렇게 묻어져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럴 확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산관리지만 계획관리로 상향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여기에 보면 여기 제가 알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도 사실 농림지역에 있었어요. 이게 1년 몇 개월 전에 이게 농림지역인데 자연녹지로 이쪽이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화성에 보니까 심심찮게 일어나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동척지구만 좀 얘기를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서척지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로 생각지 않게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을 한번 제가 바로 이어서 서척지구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